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리메트 2023 한국어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컨테이너 서블리스 개발자들의 클라우드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 LG U+의 송주영 연구위원님과 당근의 변규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하고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두 분은 사실은 이제 서블리스 또 컨테이너 히로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를 하시는 분들의 그 롤 모델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세션은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엑스포장 가기 전에 잠깐 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경력을 클라우드 이 인더스트리에서 쌓을 때 좀 좋은 통찰력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클라우드 커뮤니티에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을 보면은 사실 커뮤니티를 떼어놓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기술 자조 한 1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AWS의 이 클라우드 커뮤니티들도 뭐 길어봐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굉장히 큰 성장과 변화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변화를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직군들의 커리어 패스입니다. 사실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런 비슷한 커리어 패스를 갖고 있죠. 네. 개발자들, 뭐 DBA들,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직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직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데브옵스라든지 SRE 엔지니어 같은 그런 직군들이 새로 많이 생겨났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활발하게 되면서 MLOps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새로운 직군들이 이 클라우드의 성장과 함께 변화가 됐고 아울러서 예전에 사실 뭐 시스템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라는 분들이 굉장히 커리어 전환을 많이 하시고 또 연봉도 많이 오르고 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변화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와중에 새롭게 아예 생기는 클라우드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WS 고객으로서 AWS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은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 엔지니어들, 테크니컬 소프트 엔지니어들, 그리고 솔루션 아키텍트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직업들이었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회사에 조인을 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AWS 직원 수가 한국에만 한 60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에 동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직군들이 AWS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사들 그리고 사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솔루션 서비스 회사들 이런 데 다 이런 직군들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AWS 고객사에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 솔루션 아키텍트로 오기도 하고 또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 고객사에 아키텍트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로 다시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순서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사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방법론을 하는 개발 방법과 클라우드 운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그런 이 두 가지 스킬셋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새로운 클라우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 자체가 IT의 모든 영역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클라우드 커뮤니티의 그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각 그 개발자들의 뭐 대학생들부터 해서 주니어, 시니어 엔지니어가 가는 그 클라우드 와중에 커리어 와중에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뭐 사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저희가 클라우드 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동아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스타트업이나 게임 회사 개발자들이 처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최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더 많은 그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를 배우고 그걸 학습하고 또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클럽부터 해서 사용자 모임, AWS 유저 그룹 그리고 AWS 커뮤니티 빌더스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AWS 히로 분들까지 사실 이런 어떤 좋은 커리어를 커뮤니티 내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또 밖에서 또 유명하고 이런 분들 사실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히로 분들을 선정할 때는 단순히 밖에서 유명한 사람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의 평판 그리고 기술적 업적 이런 걸 다 저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을 히로로 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회사 기술이라는 거는 어디 커뮤니티 배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사수한테 배워야 되고 아니면 책이나 뭐 강연 이런 동영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지 뭐 커뮤니티 가서 뭐 발표 듣고 뭐 이런다고 배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 IT 업계에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뭐냐면 그 일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은 재미가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일로 시끄러워를 하시지만 이런 재미가 없고 사실은 이제 이 재미를 찾는 곳은 사실 커뮤니티에서 좀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오고 여기에서 좋은 기술의 습득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제 제가 간단한 개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컴퓨터 전공이 아닙니다. 컴퓨터 전공이 아니었고 처음에 웹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웹 기술 커뮤니티인 웹코리아라는 모임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지금도 제가 뭐 30년 동안 같이 교류하는 분들을 그때 거기서 만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알게 되고 근데 일로 이제 웹 개발을 하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난 게 모질라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소스 활동도 하고 또 해외 뭐 좀 활동도 하면서 지인도 많이 만나고 또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여행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경험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웹 쪽을 다루다 보니까 웹 표준 관련한 기술들도 다루고 그리고 제가 이전 회사에 다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웹 표준과 표준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회사 지금 이제 오기 전에 한 9년 됐는데요. 그때 저희 AWS 한국 사용자 모임이 처음 그 모임을 한 게 2012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다음에서 첫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조금 서포트 하다가 이게 좋은 회사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많은 커뮤니티 분들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노력이 사실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스프링 커뮤니티를 예를 들어보면 그때 사용자가 한 20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20분의 1. 그리고 개발적으로 실제로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은 20명밖에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하고 거기서 성장해서 그 개발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술적인 습득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커뮤니티가 많은데 어디서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술 스택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AWS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AWS 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 클라우드로 접목을 하면서 성장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클라우드 기술하고 접목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소스 코드도 공헌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서비스 많이 사용해 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좋은 기술 스택의 서비스와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커뮤니티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공헌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에는 쿠버네티스가 최근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또 뭐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픈소스 스택이라든지 뭐 이시티오라 엠보이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메시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뭐 저는 짧게 말하는 게 좋겠죠. 현 엔지니어로서 이제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 변화하는 기술하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이 일을 내가 앞으로 계속 20, 30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은 또 바뀌기니까 그래서 대개 회사 내에서는
사실 이런 변화를 참 캐치하기 어렵거든요. 저도 뭐 회사를 좀 오래 다녀본 경험을 따져보면 회사 내에서 그런 기술을 얻기보다는 이런 컨퍼런스장 아니면 커뮤니티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 여기서 좀 새로운 기술을 캐치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더 재밌는 기술 아이템이 있고 그걸 하다 보면 또 그걸 또 다루고 있는 회사에 또 가서 또 재밌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커뮤니티에서 이런 그 변화를 좀 감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재미있어 하는 일들을 계속 가져가야만 지속적으로 이 경력 개발이나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정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기술 커뮤니티에서 성장해 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WS 컨테이너 히로이자 또 LG U+ 연구위원으로 계신 송주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WS 컨테이너 히어로 그리고 좋은 회사 LG U+의 연구위원 송주영입니다. 지금은 데브옵스 두 팀을 이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12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울트라 하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클라우드와 함께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아젠다는 데브옵스가 무엇이고 아직도 데브옵스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봤었던 기술 트렌드와 현재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시점의 기술 변화와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상 데브옵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5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데브옵스는 문화이자 자동화이고 공유이고 측정이고 그리고 경험과 축적, 파일업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브옵스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딜링 위드 프로블럼,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데브옵스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예측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고치고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개편시키는 것. 그게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경험과 축적, 제가 이제 10년 이상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AWS 클라우드도 10년 이상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겪어왔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데브옵스와 AWS 두 개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 데브옵스는 다르게 그냥 데브옵스대로 탄생한 이야기고 AWS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탄생한 각각 서로 다르게 탄생한 애들이에요. 하지만 데브옵스는 AWS에 의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AWS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한 네트워크와 서버를 만드는 게 IaaS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게 이제 AWS의 근본 원천 기술이니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디파인드하는 옵스를 하는 데브옵스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한 게 2011년도에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공부하면서 딱 거기에 매료되는 시점이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뭔가 큰 변화가 오면 당시는 스마트폰을 위해서 엄청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때였는데 그러면 많은 기술들이 막 탄생합니다. 그때 얘기하면 N스크린, 뭐 유비쿼터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미래학자분이 예측하는 것 중에 진짜 시대를 바꾸는 것 중에선 스마트폰도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세상을 엄청나게 크게 바꿀 것이다. 그런 메시징을 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 또 운이 좋게도 2012년도는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AWS란 기술을 다룰 수 있게 저한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존 SQS나 이제 S3나 EC2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VPC나 ELB, 지금은 사라진 AWS 클래식 ELB,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RDS, 다이나모DB, EMR 한 이 정도로 12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혁명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 때 이제 서버를 구축해서 만들다 보면 그때 쉽게 얘기한 게 APM이었어요. 너네 APM만 있으면은 쉽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 아파치로 웹 서비스를 만들고 PHP로 언어를 작성한 다음에 동작하는 언어 로직을 만들고 그리고 MySQL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오픈 소스로 구성하면은 서버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ELB, 톰캣, RDS를 이용하면 더 쉽게 손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아파치나 뭐 여러 가지 서버들은 그 하이 어빌리비티를 챙기기 위해서 이중화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야만 했는데 ELB를 쓰고 EC2를 쓰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쓰고 RDS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앞서 석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AWS는 어떤 오픈소스를 매니지드 서비스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를 아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HA 프록시, 엔진엑스, 톰캣, 마이스퀘어, 그레이로그2, 당연히 그레이로그2를 썼으면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 FS, 로그스태시 그리고 모니터링 툴 중에서는 뭐 갱글리아, 네기오스, 칵티, 자빅스 여러한 것들을 쓰면서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톰캣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과거에는 톰캣 전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톰캣을 막 딥다이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톰캣을 뜯어서 막 소스 코드를 고치고 나만의 톰캣을 빌드한 다음에 쓴 걸 가지고 아우 이런 게 실력이다. 너무 멋있다. 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커라는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이때쯤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죠. 근데 이제 도커라는 솔루션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마침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좋아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커를 도입을 해서 이제 사내 서버를 공급하는 뭐 자동화 솔루션 뭐 지금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걸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개인이 서버를 할당하고 쓰는 것들이 되게 과거에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한테 다커 컨테이너를 할당하고 URL을 매핑시켜주고 그리고 LB를 매핑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면서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쿠버네티스, 아파치 메소스 그리고 수엄 이렇게 경쟁 시대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보면 거의 평정을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수엄을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엄이 다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이 있을 것이다 하고 2016년도에 수엄을 써서 막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리고 했다가 버그를 맞고 생각을 접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와서 저는 2019년도에 AWS 컨테이너 히어로로 선정되고 지금은 AWS 데브옵스 그룹도 뭐 이끌고 있고 마곡 오거나이저도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꼭 여기서 이제 정하고 싶은 건 이전 페이지는 2015년도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커리어를 두고 활동을 한 거는 2019년이거든요. 그 사이 4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들을 전 지금 가슴속에 계속 유지한 상태로 쭉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글로벌 시점 기술의 변화 트렌드라고 여기 적혀 있었는데 아마존닷컴의 모습입니다. 아마존닷컴이 1995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놀리틱 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서비스 오리엔티드하게 디커플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서 무려 2014년도에 그림처럼 보이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2014년도라면 대한민국에서는 데브옵스나 클라우드나 뭐 여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공유가 되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깔나게 만든 회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러한 소식도 모르고 약간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지 실제적인 구현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만 하는가? 그게 정말 좋은 기술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하고 아직도 모노리틱이 좋으냐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 되게 VS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자, 제가 느낀 건 과거에 2015년도 16년도 이전에 저는 시스템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생각했었어요. 시스템은 간략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마이그레이션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도 편한데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커스터머스의 퍼스펙티브, 그 소비자의 관점이고 서비스를 잘 만들고 좋게 만들고 전혀 부채가 없게 만들게 하면 서비스는 사실 복잡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앞선 그림처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결국 뭐 어떤 모듈 하나하나를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모듈이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건데 결국 내 할 일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뒤에 메시지를 날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오전에 제너레이티브 AI 교육을 세션을 듣고 왔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너레이티브 AI가 그러니까 AI가 사람들을 절대 대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를 열심히 배우면서 과거에 온프리미스 엔지니어나 어떤 특정 미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SRE 엔지니어들이 그 상당수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대체를 해왔죠. 그리고 이 시점에 제가 보는 관점이 그 국내에서 보던 관점이 해외로 옮겨가지는 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리인벤트를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16년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코로나, 21년, 22년, 오늘 2023년까지 모두 다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리인벤트에서 글로벌 퍼스펙티브한 그리고 글로벌 사이징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배우는 거냐에 따라서 제 실력이 됐고 저의 시야를 넓혀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다 이렇게 큰 세션이 열릴 수 있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라면 내일 키노트를 보시게 된다면 살다 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열정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의 성장의 모태가 되었죠. 그리고 리인벤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그림은 2016년에 넷플릭스에서 그 발표한 자신의 그 비즈세랄이라는 오픈 소스로 자신들의 리저널 페일오버랑 그런 것들을 시연하는 화면이었어요. 이 화면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서비스를 저렇게 만들고 어떻게 서비스를 저렇게 예측하고 동작한 것까지 어떻게 저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나간 것들을 보고 한 것들이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엑스포장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테이킹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굿즈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티셔츠를 얻을 수 있지만 2016년도부터 저의 지금까지 엑스포의 미래는 우리 세계의 현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에 따른 뭔가의 그림이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굉장히 작은 부스에 있었던 어떤 회사가 지금은 AWS 2023년도 부스에서는 가장 큰 부스를 이루고 있는 회사도 있고 2016년에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던 어떤 회사가 지금은 아예 2023년에는 사라져버린 회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2016년도부터 마치 23년 동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성장하고 어떤 회사들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탄생하면서 그 역사적인 산 증인들을 보게 되었죠. 제일 안타까운 건 그때 있었던 회사들, 잘 성장했던 회사들의 주식을 못 샀던 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한갓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로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리인벤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AWS 서밋이 항상 무료로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가 2017년 AWS 서밋에 삼성 커넥트, 지금은 삼성 스마트띵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AWS 서밋 키노트로 올라가게 되고, 2019년에 삼성 어카운트, 제가 역시 참여했었던 프로젝트인 삼성 어카운트가 AWS 서밋 키노트에 올라가게 되고, 제가 참여했던 위버스, 하이브의 위버스가 2020년 AWS 서밋 키노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은 제가 직접 키노트의 연설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네. 이렇게 AWS와 함께 저는 좋은 커리어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인벤트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 게 저의 커뮤니티를 함께 공부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럽도 만들고 유저 그룹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배워서 나눠주고, 왜냐하면 저 혼자만 아는 기술들이 다른 분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사명감이라고, 쉐어링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사명감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에 쉐어링이라는 딱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입장에서 저 역시 스택 오버플로우나 많은 구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저만 성장한다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AWS의 신기술이 나오는 속도를 더 이상 저도 히어로이지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잘 되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삽질했던 과거의 안티 패턴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좋은 친구들을 성장시켰죠. 그리고 좋은 회사에 함께 같이 팀원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This is my architecture까지 전부 영상을 찍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까지 하고 있는 친구이고, 뒤에 친구는 신입사원으로 역시 제가 받아서 같이 열심히 성장해서 AWS 커뮤니티 빌더가 된 친구입니다. 이밖에 아니라 저는 이제 16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많이 여러 가지 나일리지를 습득하고 과거의 어떤 솔루션들을 설득하고 보고 공부하고 한 것도 저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지만, 저의 정말로 큰 밑거름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정말 많은 선배분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그 이해들과 실제 메시징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저의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이뮤터블하고 셀프 힐링하게 만드는가? 쿠버네티스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이뮤터블, 디클레러티브, 그리고 셀프 힐링. 요거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떤 한 모습에도 다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다 원칙대로 다 동작하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의 AMI는 과연 소스코드 버전과 당신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보장하는가? 당신의 개발 환경과 당신의 프로덕션 환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진짜 실력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어떤 툴들을 단순히 내가 넣는다고 해서 어떤 박살난 브로큰 데브옵스가 고쳐진 게 아니라고 2017년 AWS 리인벤트에서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 방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애자일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화하고 문서화하고 열심히 축적되는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코드화하는 거, 인프라든 그게 디플로이먼트든 그게 모니터링이든 모든 것들을 코드화하는 것, 그리고 오토메이트 에브리띵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이 변화했으면 다 측정해서 기록해서 남겨서 그런 것들을 다 지표화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거를 잘 하다 보니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AWS 히어로가 되고 LG U+의 연구위원까지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서버리스 히어로이자 당근마켓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규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온프레미스에서 개발이 한 적이 없는, 온프레미스를 경험이 없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서버리스로 개발을 옛날에 시작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가져야 할 덕목,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서버리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해서 중요한 덕목들, 제가 이제 덕목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가져왔는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버리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스타트업 CTO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초기 3인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에 엔지니어는 저 하나였어요.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죠. 개발할 사람이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러면 제 몰입 시간이 곧 프로덕트 개선 속도로 이어지게 돼요. 디버깅을 하면은 디버깅한 시간만큼 일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더 많은 시간을 저는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했어요. 틈날 때마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때. 매일 3시에 자고 눈 뜨면 개발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왔던 거죠. 처음에 개발할 때 정말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즐거움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막 코드 작성하고 기능 개발하고 이걸로 계속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가 릴리즈되고 지속적으로 운영 이슈는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응하는 시간이 하루 절반 이상 그렇게 시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디버깅하고 버그 수정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유저는 늘어나고 있고 성능이랑 안정성이 계속 이슈가 생기는 게 반복됐던 거죠. 어떻게든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이때 때마침 서버리스를 제가 공부하고 있었죠. 서버리스를 사용한다면 굵은 글씨로 표현된 이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성능은 서버리스로 배포되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긴 하죠. 그리고 트래픽에 따라 스케일 아웃이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돼요. 서버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람다를 통해서 API 서버를 관리하면 해당 함수의 실행 여부만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S3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고가용성을 보장하죠. 911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버 자체에 대해서 보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리스를 처음에 선택했던 배경은 이렇게 저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틈날 때마다 작업해서 그때 스타트업 할 때는 전체 모든 서비스를 서버리스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서버리스 히어로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서버리스라는 키워드를 꺼냈는데 서버리스로 전부 적용해 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봐요. 제가 서버리스 히어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리스가 모든 것에 해답이 될 수 있냐? 서버리스로 저희 마이그레이션 해도 괜찮냐? 서버리스로 하면 문제 없냐? 막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기술을 처음에 접했을 때 만능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서버리스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모두가 아시는 용어를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은총알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인용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서버리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할 때. 서버리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ECS 기반의 인프라였어요. 서버리스가 없었죠. 그리고 현재는 EKS 기반의 인프라예요.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EC2만으로도 인프라를 운영하기도 해요. 회사에 맞는 기술을 선택해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유지 보수성이 향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그 사람이 저를 대체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다만 서버리스로 모든 걸 하려는 마음을 가끔씩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서버리스는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리스는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를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서비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릴리즈해야 된다. 뭐 연말에 이벤트로 서비스를 릴리즈해야 된다. 그럴 때 제가 서버리스로 몇 번 작업해서 그런 것들, 템포러리 서비스들을 제가 배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돼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을 크게 뽑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딱 여기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기술을 딱 바라보면 기술을 바로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를 정의하는데 내가 이 기술을 적용할 문제를 정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알면서도 지키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그림을 볼게요. 화살표는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두지 않으면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여러 번 계속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골프로 비유를 하자면 저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 옆에다가 계속 던지면 우리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내가 그 지점을 향해서 벡터 값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의 힘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셋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아웃풋을 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 전화를 제가 개발을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티 채팅을 당근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룹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기술, 팬아웃을 팬인을 하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할 때 제가 목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이 목표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당근 전화는 지금 우리가 고객들이 만날 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정하고 한 달 만에 개발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유지보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고 하죠. 잘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들. 저는 입사하고 나서 4년이 넘게 채팅이라는 프로덕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당근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채팅이라는 서비스를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는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이렇게 4년 동안 하나를 개발하다 보니까 프로덕트의 성장과 생산성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릴리즈와 동시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만약 서비스에 기능만 붙이다 보면 어느새 생산성에 큰 하락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엔지니어링 기법을 막 도입하기 시작해요. 리팩토링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복잡도가 높아진 로직을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한다든지 혹은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선택이 필요한 타이밍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원인만 찾고 있다던가 아니면 혹은 비슷한 로직을 여러 군데 계속 수정을 한다던가 그러면 신호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한 선택을 필요로 하기도 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리 서비스 복잡도는 굉장히 낮았고요. 말 그대로 중고거래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트래픽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복잡도도 높아졌어요. 수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는 옳았던 선택이 현재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더 큰 성장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트레이드오프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때 정리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서 한번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능, 비용과 가치 모두 한 번에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있죠. 만약 초기 제품인 경우에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적용해야 돼요. 비용을 조금 써서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려질지도 모르는 코드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저가 확보되고 서비스가 계속 성장해요.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회사 자금 상황에 따라 비용을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고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글로벌하게.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성능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 품질을 이제 적절하게 챙겨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버리스를 공부한 시점부터 이제 현재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모두가 비슷한 지점을 계속 거쳐갈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고객의 문제에서 해결까지 엔지니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엔지니어고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계속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프로덕트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고 고객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역량들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문제 정의에 한번 집중을 많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트레이드오프들을 항상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멋진 프로덕트를 다들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열심히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곳에서 시작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community.aws라는 사이트도 있고 또 스킬 빌더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스택 오버플로우의 어떤 저희가 서비스 AWS Q&A 서비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스트라고 하는 저희 커뮤니티도 Q&A 커뮤니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국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상점 모임 제가 이 회사에 오게 된 계기가 됐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제가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한 25,000명 그리고 지금 슬랙 채널에도 10,000명 지금 오늘 어떤 저희 베가스에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한 200분 정도가 저희 슬랙 채널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회사에서 어떤 성장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을 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한 뭐 30년 저도 이제 해외 출장 많이 오고 컨퍼런스 많이 오는데 한국어 세션을 해주는 컨퍼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에 그 한국어 세션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평가도 좋게 해주시면 여기 이제 AWS는 커스텀 업세션 하는 행사고 또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성장이 많이 돼서 이번 리인벤트에도 4개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2개의 라이팅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평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남아있는 한국어 세션도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 있었고 또 내일 라이팅 토크 2개 그리고 수요일에도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세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한국어로 하면 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그 호텔에 있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평가,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내년에도 저 많은 그 세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